고려대학교 프로그래밍 1 COS 101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와 그 밖의 데이터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스트럭터하고 타입 스트럭처 그리고 구조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제 도서 목록을 만드는 예제로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가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배열이 동일한 자료형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구조체는 변수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드를 보면 이제 구조체를 선언하는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struct, book 그리고 그 안에 title, author, value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title, author, value는 바로 변수죠. 그래서 이 book이라는 구조체로 타이틀, 어서, 밸류를 이제 묶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book이라는 구조체를 선언하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struct, book, library라고 한다면 이제 library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이 title, author, value 이 세 가지 변수가 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처럼 library.title, library.author 그리고 library.value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book 구조체 안에 있는 title, author, value에 대해서 이제 각각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library라는 변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library라는 변수를 만들면서 바로 구조체에서 사용되는 이 title, author, value가 이제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크기는 이제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41자 그리고 어서의 경우에는 31자 그리고 플롯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니까 41 플러스 31 플러스 4의 크기를 가지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제 메시지 출력합니다. 북 타이틀을 이제 입력하라 라고 출력을 하고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북 타이틀을 이제 라이브러리 변수 안에 있는 타이틀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서 물어보고 어서에 저장하고 그리고 값을 물어보고 그리고 스캔F를 통해서 밸류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타이틀 어서 밸류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출력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어떻게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타이틀 입력할 거고요. 어서를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밸류는 10,000원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 바이 어서 이렇게 두 번 출력하고 정상적으로 마무리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를 이용하려면 구조체를 선언하고 구조체 변수를 정의하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구조체를 선언하고 있고요. 그 선언된 구조체를 이용해서 구조체 변수를 정의하는 부분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struct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struct book 이렇게 구조체 이름까지 같이 언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체를 선언하게 되면 실제로 이 타이틀과 어서와 value라는 그런 공간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구조체 선언했을 때는 그 공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구조체 변수가 이제 만들어져야지 이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즉 구조체 선언 같은 경우에는 단지 청사진의 역할을 한 것일 뿐이고요. 실제로 그 구조체 변수가 이제 사용되어야지 그것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둘 만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조체를 선언하게 되면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이제 변수를 만들게 되면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던 타이틀, 어서, 밸류가 연속된 메모리로서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다른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스토프라는 이제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의 변수가 선언되게 된다면 이 구조체는 넘버와 코드와 코스트 이렇게 네 가지 변수가 있는데
연속된 메모리 공간상에 넘버가 먼저 오게 되고요. 그 뒤로 이제 4바이트의 코드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바이트의 이제 플로트형이 저장될 이제 코스트라는 공간이 생성되게 되죠. 이 특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조체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고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구조체로 옮기는 데도 이제 사용되니까 그 사실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조체에 있는 변수들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다 라는 것을 말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구조체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book.c 예제를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북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manybook.c에서는 북 여러 개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북 구조체가 먼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타이틀과 어서와 밸류 변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조체 변수가 이제 선언된 거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라이브러리라는 변수입니다. 근데 이 변수는 바로 배열로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max bks의 값은 지금 100인데요. 그래서 총 100개의 북을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코드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요. 이제 사용자에게 북 타이틀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를 입력하면 이제 끝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요. 그래서 카운트는 총 100개를 입력할 수 있으니까 100번 동안 이제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이제 맥스 bks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입력을 해갖고 먼저 북 타이틀을 입력해야 되는데 북 타이틀을 입력을 했는데 엔터만 입력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있는 타이틀에 있는 첫 번째 것이 이제 널이다.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 동안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바로 뭐를 하는지 봤더니 이제 어서를 입력받고, 그리고 밸류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scanf를 썼다 보니까 뒤에 \n이 남아 있습니다. \n이 남아 있으니까 개차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버퍼를 이제 쑥 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카운트가 make breaks보다 이제 작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타이틀을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고 다시 이 부분에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타이틀을 이제 입력받는 것으로 이렇게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타이틀과 어서와 밸류를 입력받게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카운트가 0보다 크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입력한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할 텐데요. 보게 되면 이제 인덱스는 이제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카운트까지 이제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이틀과 어서와 밸류를 출력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으면 이제 북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출력하면서 종료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고요. 자, 북1의 타이틀은 타이틀 1이고 어서 1이고 그리고 밸류는 1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타이틀 2고 어서 2고 그 다음에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어서의 타이틀은 1000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어서의 타이틀 2는 2000원이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프로그램이 마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일 겁니다. 이 라이브러리라는 이 변수는 구조체의 배열이다 라는 것이고, 이 구조체의 배열을 접근하려면 이렇게 라이브러리 뒤에 배열 인덱스를 쓰고 그 다음에 구조체 이제 안에 있는 이제 변수명을 이렇게 입력해 주는 것으로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체 배열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 북이라는 구조체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보게 되면 이제 타이틀은
이제 최대 글자가 이제 40, 그리고 어서도 최대 글자가 40이었죠. 그리고 이제 플롯은 이제 4바이트 크기니까 총 하나의 구조체는 84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84바이트가 총 100개가 이제 나열된 그 크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84 곱하기 100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이것이 메모리에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는 총 이게 84바이트 그리고 이게 100개가 이제 되게 될 거고요. 제일 첫 위치에는 라이브러리 0에 타이틀이 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어서가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밸류가 오고, 그리고 그 다음 공간에는 라이브러리 1의 타이틀, 어서, 밸류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1을 하게 되면 이 구조체를 이제 나타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99라고 한다면 이 구조체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점 타이틀 하게 되면 바로 이 배열을 가리키게 될 것이고요. 점 오스 하게 되면 바로 이 배열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구조체는 중첩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조체가 다른 구조체의 변수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데요. friend.c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 사용자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상수의 경우에는 총 이제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그래서 문자열 상수의 주소를 담고 있는 메시지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자, 아래 보니까 2개의 구조체가 보이는데요. name이라는 구조체와 guy라는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이 name의 경우에는 first name과 이제 last name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guys 같은 경우에는 바로 name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andle, favorite food, job, income 이런 변수를 이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것은 바로 이제 이 guy라는 이 배열 변수를 이제 구조체 변수를 이제 쓰게 될 텐데요. 바로 보면 fellow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자마자 그 값을 초기화해 주는데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name 변수였 핸들인 거죠. 그래서 이 핸들 안에는 바로 이완과 블라드가 이제 오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name 안에 들어가는 이제 first와 last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이 값은 first에 저장되고 이 값은 last에 저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릴드 살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보릿 푸드에 저장될 거고요. 그리고 퍼서널리티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인컴이 있게 되는 거죠. 문자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큰 따옴표가 사용되게 된다면 이 값을 이용해 갖고 이 배열을 초기화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값이 이 배열 안에 있는 이제 퍼스트와 라스트 그리고 페이블 푸드와 잡에 복사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길이가 지금 랭스가 지금 20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입력한 것은 4개의 문자죠. 그렇다면 첫 번째 주소에는 E, 두 번째 주소에는 WEN까지 입력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입력되나요? 0이 쭉 입력되겠죠. 그렇죠.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0. 그리고 배열의 경우 값을 초기화하는데 일부의 데이터만 들어와 있으면 그 뒤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나머지 데이터는 다 0으로 채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4개의 문자만 있지만 이 퍼스트와 라스트 즉 20바이트를 꽉꽉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완하고 000000 형태로 퍼스트에 들어가게 될 거고 블라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체도 다음과 같이 초기 값을 선언해 줄 수 있다. 선언과 동시에 변수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값을 초기화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에 이제 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첩된 구조체의 경우에도 그 안에 있는 이 변수를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fellow.handle 하게 되면
이 펠로우 안에 있던 이제 핸들이라는 이제 구조체에 접근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 퍼스트 하게 되면 이제 퍼스트 네임에 접근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디어 하고 이제 퍼스트 네임을 출력을 한 다음에 앞서서 이제 만들어줬던 이제 문자의 상수 5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잡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출력하고 페이블릿 푸드에 대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펠로우의 인컴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느낌표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런 다음에 see you soon 이라는 이제 메시지를 이제 출력하고 이제 끝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지 형태로 사용자가 입력했던 문자열이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배울 예정입니다. 구조체도 자료형 중에 그냥 하나라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메모리 속에 있고 그 메모리 속에 있는 그 변수를 가리키는 주소, 그게 바로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friends.c 예제를 통해서 구조체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용했던 name과 guy 구조체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 pellow라는 구조체의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다 보니까 이제 구조체를 2번 초기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구조체를 초기화하고 이렇게 하나의 구조체를 초기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저 구조체를 가리키기 위한 포인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힘이라는 포인터를 만들었고 구조체 포인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료형이니까 그 뒤에 별표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펠로우 0의 주소와 펠로우 1의 주소를 한번 출력해 보고, 자, 힘에다가 첫 번째 펠로우에, 그렇죠, 첫 번째 아이템에 주소를 넣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힘에다가 힘 플러스 2를 하게 돼서 이제 그 주소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듯이 포인터 연산에서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크기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구조체의 스트럭처니까 그 크기만큼 그 다음 주소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 안에 있는 이제 아이템을 하나씩 출력해 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겁니다. 먼저 힘은 주소니까 주소의 본체에 접근해서 그 안에 있는 인컴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점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된다면 이 안에 접속해서 이것을 주소로 생각하고 그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힘이라는 구조체에 먼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에 이렇게 가로를 먼저 넣어 주셔서 이제 구조체 하나에 접근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인컴을 가져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이 점이 이 별표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서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해석된다는 것에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기가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C에서는 하나의 문법을 제공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힘이 포인터일 경우에는 그 포인터 대상에 접근해서 그 원소에 접근하고자 할 때 점이 아니라 이렇게 하이픈 꺽쇠를 이렇게 쓰게 된다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정확히 일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인터를 가져올 때는 이렇게 꺽쇠 화살표를 쓰면 된다. 만약에 포인터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점을 쓰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원소의 인컴을 출력을 한 다음에 힘에 플러스를 했습니다. 힘은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 아이템의 주소를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는 페이버릿 푸드와 이제 라스트 네임을 이제 출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서 결과가 잘 되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네. 보게 되면 첫 번째 주소는 요거고 두 번째 주소는 요거다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인터 연산을 해서 이제 구한 주소도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체에 있는 값은 요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조체에 가지고 있던 값을 정확하게 출력한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체를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예제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즈 1.c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구조체를 직접 함수에 전달하지는 않는데요. 먼저 이 예제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이제 차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펀즈라는 구조체가 나옵니다. 이 펀즈는 이제 뱅크하고 세이브, 그러니까 은행하고 이제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이 얼마씩 있는지를 담당하는 이제 펀즈라는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 보게 되면 이 뱅크에는 이 금액이 있고 이 세이빙 앤 론에는 이 금액이 있다 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썸을 하는 게 단순한 목표인데요. 그래서 보면 이 두 가지 금액을 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탄의 뱅크 펀드와 스탄의 세이브 펀드를 이 썸이란 함수에 전달해서, 이 썸이란 함수는 단순히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이제 리턴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토탈 펀드가 얼마인지 이렇게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구조체를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제 구조체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아까에는 썸을 할 때 두 가지 변수를 전달해야 됐었죠. 지금은 이제 두 개밖에 없지만 좀 더 많을 경우에는 그것만큼 이제 아규먼트 개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전달하게 되면 아규먼트를 하나만 써도 된다는 이제 장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스트럭 펀드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뒤에 포인터 쓰고, 그리고 이 안에서는 그 값을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콘스트라는 키워드를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콘스트라는 키워드가 이제 포인터 앞에 붙게 되면 그 대상의 변경을 보호하게 되므로 이 함수 안에서는 이 money란 값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장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스탠의 주소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렇죠. 스탠의 주소는 이제 4바이트일 텐데 이 포인터 변수, 이 money라는 포인터 변수 4바이트에 이 생성된 이 주소값이 들어와서 저장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는 money의 뱅크 펀드를 계산할 때 포인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기호를 쓰지 않는다면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축된 표현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예제는 이제 펀드 3.c인데요. 이 예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좀 뭔가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조체 자료형을 그대로 썼고요. 그래서 스트럭 펀드 이제 물라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달할 때도 이렇게 그 변수를 그대로 넘겨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점이 있냐면, 이렇게 스탄이라는 변수가 여기 있는 물라에 이제 그 값이 이제 들어갈 때 이 모든 값이 잘 들어가느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값이 여기 안에 잘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즉 이 예제는 잘 실행되느냐 아니냐일 텐데 결론을 말하자면 이 예제는 잘 실행됩니다. 자, 배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값을 전달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배열의 경우에는 어사이먼트가 되지 않았는데 구조체의 경우에는 어사이먼트가 자유자재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럭 펀드 B를 만들고 이 B 안에 스탄을 이렇게 넣게 된다면 이 바로 스탄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내용이 B에 복사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 메모리상에서는 B의 공간도 있고 스탄이란 공간도 따로 잘 존재한다 라는 게 되겠죠. 자, 더구나 이 스탄의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 뱅크라는 것이 이제 펀드 랭스 50인 문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복사되었을 때 이 문자만 복사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이 초기값으로 활용되어서 총 50개의 문자가 복사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54바이트, 이거 더블이니까 8바이트겠군요. 58바이트, 총 116개의 바이트가 이런 식으로 어사인먼트 하게 되면 잘 복사가 된다. 즉 배열과 다르게 어사인먼트로서 그 내용을 복사할 수 있다가 구조체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함수로 호출할 때 포인터로 호출하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변수로 이렇게 넣어줘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구조체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느라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즉 4바이트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즉 포인터 전달하면 4바이트 내용만은 전달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인터가 아니라 일반 형식 매개 변수로서 이것을 이제 전달하게 된다면 그것을 복사하는 시간이 약간 더 걸린다. 하지만 그 시간은 체감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조체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조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name on.c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1.c는 name 2.c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구조체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그걸 비해서 name 2.c의 경우에는 포인터 대신에 그냥 일반 변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보자면 첫 번째 구조체가 눈에 띕니다. name city라는 구조체인데요. 이렇게 name을 입력하면 이 name에 몇 개의 문자가 있는지 카운트하는 그런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name city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보게 되면 person이라는 이제 구조체 변수 하나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get info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이 person에 있는 내용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make info 함수가 호출되면 이 person 구조체 내에서 문자의 개수를 카운트하고 그 값을 씁니다. 그리고 show info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person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get info의 경우에는 person의 이제 주소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받는 것은 이제 구조체 포인터가 받게 되고요. 그 PST에는 4바이트의 포인트 주소값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sget 함수를 통해서 PST pname 안에 그 값을 넣습니다. 포인터로 받았기 때문에 pname이라는 변수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이픈 화살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름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getInfo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로부터 이제 이름을 받는 다음에 이제 makeInfo 함수가 호출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포인터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PST의 letter는 바로 fname의 length와 lname의 length를 더해서 이제 저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showinfo에서는 여기서 이제 포인터를 받아갖고 이제 fname, lname 이제 letter를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makeInfo는 좀 다른 함수들과 다르게 어떤 작업을 하냐면 바로 구조체 안에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꾸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뭐 sget, fname, pts, lname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구조체 내에 있는 값을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메인에 있던 이 구조체 안에 변수의 값이 바뀔까요? 바뀌겠죠. 왜냐하면 주소를 받아갖고 주소를 통해서 원본 데이터 접근해서 그 값을 바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fname, lname 그리고 letter 같은 경우에는 값이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제인 name2.c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me2.c는 동일한 구조체 자료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좀 사용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자, 보니까 getInfo를 할 때 뭐 포인터를 전달해 준 게 아니라 getInfo로부터 구조체의 값을 받습니다. 즉 getInfo는 이제 person 구조체를 초기화할 그 name city 구조체를 리턴하게 되고요. 그 값을 이용해서 person에 있는 값이 초기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makeInfo도 마찬가지입니다. person 구조체가 넘어가고 그 결과로서 이제 리턴되는 값을 person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showInfo는
퍼슨이 전달되면 그 구조체에 있는 내용을 이제 출력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make getInfo 함수에 들어가 보니 이제 얘는 이제 namecity 구조체를 리턴하게 자료형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에 봤더니 템프라는 구조체를 선언해 갖고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템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리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getInfo가 리턴하는 것은 바로 이제 템프 템프 구조체를 이제 리턴하게 되는데요. 그 구조체를 이용해 갖고 이제 퍼슨에 있는 값이 초기화됩니다. 즉 템프에 있는 내용이 이 퍼슨에 복사되어 들어간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템프랑 퍼슨은 이제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 값을 이용해서 바로 퍼슨의 값이 초기화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구조체 포인터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구조체에서 이제 변경된 값을 받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리턴형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make info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구조체 받아왔고 그 구조체의 fname과 lname을 이용해서 그 info의 letter를 수정한 다음에 그 info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퍼슨이 받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info랑 여기 있는 전달된 이 퍼슨 말이죠. 이 퍼슨이랑 여기 있는 인포는 서로 다른 메모리를 가지는 구조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형식 매개 변수니까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인포 안에 퍼슨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초기화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인포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퍼슨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포를 리턴하게 되는데 그 값을 그래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how info 할 때는 그 info를 받아갖고 그 안에 있는 fname, lname, letter를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name 3.c를 이제 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 알려줄 만한 것이 있는데, 지금 구조체에 있는 내용이 복사될 때, 즉 여기에서는 make info나 뭐 get info로 호출했을 때 get info 가지고 있던 이 템프라는 구조체 변수가 바로 이제 이 퍼슨에 이제 복사가 될 겁니다. 자, 복사될 때 복사되는 양을 생각해 보니까 fname, lname, letter까지 해서 총 64바이트가 이제 복사가 될 텐데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 fname, lnam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30개까지 이제 받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사용자가 어느 길이를 입력해도 문제가 없도록 포인터를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name3.c의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체를 보게 되면 fname, lname, letter 이렇게 세 가지 값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namecity 구조체의 경우 그 크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포인터다 보니까 fname, lname, letter 모두 4바이트죠. 그래서 크기가 12바이트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약간 바뀌었습니다. 먼저 getInfo, makeInfo, showInfo, cleanup 같은 경우에는 다 구조체 퍼슨을 만든 다음에 이것에 주소를 넘겨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getInfo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좀 더 이제 복잡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보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이제 템프라는 문자열에 이제 저장을 해둡니다. 일단 저장을 하고 결국에는 이 구조체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바꿔야 될 테니까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fname에 접근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바로 그것은 앞서 배웠던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이제 쓰게 됩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써서 이제 공간 할당할 텐데,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의 길이에다가 플러스 1을 합니다. 왜냐하면 널 문자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크기만큼 이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그것은 이제 캐릭터 포인터로 이제 타입캐스팅을 해서 fname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 할당되었으니까 str 카피로 템프가 가지고 있던 문자열을
바로 fname에 이제 복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last name도 이제 템프로 저장해 두었다가 그리고 메모리 올로케이션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문자열을 복사하는 형태로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앞서 나왔던 코드에 비해서 복사하는 내용이 훨씬 더 복잡해졌죠. 그렇죠. 내용을 채우는 내용이 좀 메모리 올로케이션도 쓰고 해서 이렇게 복잡해졌지만 장점은 더 적은 공간에 메모리를 쓴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fname과 lname을 고정된 길이의 문자열로 했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안에 일부만 사용한다고 그래도 그 길이가 모두 다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네임시티라는 구조체를 이제 여러 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많은 공간이 낭비되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만들어주는 길이는 최소 길이가 아닌 최대 길이에 맞춰서 공간을 미리 할당해 두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캐릭터의 포인터의 경우에는 종종 사용자가 입력한 크기에 맞춰서 공간을 할당한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make info하고 show info는 다를 게 없는데 마지막에 클린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메모리 올로케이션을 이용해서 구조체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했다면 그 공간을 이제 프리 해줘야 되는데요. 바로 클린업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의 주소를 받은 다음에 바로 fname과 lname을 이렇게 프리 해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올로케이션을 했다면 항상 프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펀드 이제 포.c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앞에 봤던 이 펀드 예제에 대한 약간의 응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봤던 이제 펀드 구조체가 나옵니다. 펀드 구조체가 나오고 이제 썸을 이제 하는 이제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있는데요. 자, 메인 함수를 보게 되면 이제 존이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 존이라는 배열에는 이제 구조체를 이제 두 번 이제 초기화했고요. 이 n은 그 상단에 2라고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두 개의 구조체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썸이라는 이 함수의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구조체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 썸을 해서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존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은행과 이제 저축은행에서 이제 디파짓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펀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모두 다 썸을 할 때 이 썸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럴 때는 이 썸이라는 것은 이제 배열로 넘어오게 되니까 이 배열의 크기까지 이제 같이 넘겨줘야 됩니다. 앞서서 배열의 크기 정보는 함수에 전달되지 않는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 메인 함수에서는 이 배열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사이즈 오브 함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썸 함수 안에서는 이 머니의 배열의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이즈 오브 머니 하게 되면 단지 포인터만 나오기 때문에 뭐 4바이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배열에는 몇 개의 아이템이 있는지 이렇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이용한 배열을 함수의 전달인자로 전달할 때는 마찬가지로 배열의 크기를 넘겨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간단하게 되어 있죠. i는 0이고 토탈도 0으로 되어 있고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바로 토탈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뭐 세 번째에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이렇게 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체는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제 구조체에 있는 내용을 이제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bookSave.c 예제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제 북이란 구조체를 사용합니다. 북에는 이제 타이틀과 어서 밸류가 있는데요. 맥스 타이틀과 맥스 어서의 크기는 이제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란 구조체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북 타이틀을 입력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타이틀 1 그리고 어서 1 그리고 값은 100원. 자, 넥스트 타이틀은 타이틀 2 어서 2 자 200원. 자,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북을 입력했고요. 자, 엔터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개의 값이 저장되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 한번 종료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먼저 그 책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여줍니다. 타이틀 1과 이제 워서 1은 이제 100달러였고 워서 2의 타이틀 2는 이제 200달러였다. 그래서 이제 새로 더 추가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 뭐 타이틀 3 그리고 어서 3 하면 300 이렇게 입력하고 이제 타이틀 4 어서 4 이제 400 이렇게 입력하고 마치게 되면 총 이 책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출력하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구조체에 있는 내용을 파일에 저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이라는 구조체의 배열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자, 도서관이고요. 그래서 맥스 배열인 크기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상단에는 10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카운트, 인덱스, 파일 카운트 이런 변수가 있고요. 이제 파일에 이제 읽고 쓸 거니까 이제 파일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pbook이라는 포인터가 있고 그리고 구조체의 크기를 이제 사이즈라는 변수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마자 fopen을 통해서 book.dat 라는 파일을 이제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거 보게 되면 a 플러스 b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A라고 한다면 이제 어펜드 모드로 여는 거죠. 즉 쓰기 모드인데 이제 추가하는 모드로 연다가 될 거고요. 플러스는 뭐였죠? 어펜드 모드에 이제 읽기 모드도 이제 같이 하겠다는 거죠. 즉 읽으면서도 이제 추가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B는 이제 바이너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경우는 일부러 안 써도 되지만 윈도우의 경우에는 B를 써서 이제 우리가 값을 쓸 텐데 이때는 바이너리 모드로 쓰겠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읽기 모드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읽고 쓰기 모드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모드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A 플러스 B의 형태로 이제 열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안 열렸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에러 메시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시작하자마자 뭘 하는지 봤더니 어펜드 모드를 열었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커서는 맨 마지막 그 파일의 맨 마지막 내용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와인드 해왔고 이제 시작 위치로 돌립니다. 시작 위치로 돌려서 뭘 하는지 봤더니 바로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봤더니 자, 반복을 합니다. 자, while문 통해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일단 max bks max book의 개수만큼 일단 반복을 할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건 10이었기 때문에 카운트가 이제 계속 증가되다가 여기서 증가되죠. 증가되다가 이제 10만 되면 이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참이라면 그 다음 문장이 참인지 이제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때 뭘 하는지 봤더니 fread를 합니다. fread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pbooks라는 그 파일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그 내용을 바로 라이브러리 카운트, 즉 지금 현재 카운트는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라이브러리에 있는 첫 번째 아이템의 주소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사이즈, 하나의 아이템의 사이즈를 넘겨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를 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아이템의 사이즈 그리고 몇 개의 아이템을 읽을 것인지를 알려주니까 fread를 통해서 파일 안에서 하나의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크기만큼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으면 이제 1이 나올 테니까 이제 그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while문 돌면서 이제 fread를 통해서 이제 읽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폴스가 되거나 여기나 폴스가 되면 이 while문을 이제 벗어나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카운트가 0이라고 한다면 뭐 current 콘텐츠, 북 데이터에 있는 current 콘텐츠는 무엇인지 이렇게 그냥 메시지 하나 먼저 출력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출력할 때 보게 되면 이제 title, author, value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이제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약간 어려웠던 부분은 아마 여기일 겁니다. 바로 fread일 텐데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fread의 경우에는 파일로부터 이제 일정량의 데이터를 읽게 되는데, 지금 파일 포인터를 여기다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주소를 넘겨줘야 되죠. 그 읽을 것을 이제 담을 주소인데 바로 이제 라이브러리 카운트에 이제 주소를 넘겨주는 겁니다. 이 카운트는 0, 1, 2, 3 이렇게 증가되게 될 테니까 뭐 라이브러리 구조체 배열에 있던 첫 번째 원소의 이제 주소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원소의 주소를 이렇게 전달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이즈에는 바로 구조체 하나의 크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 읽겠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이제 있는 내용은 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fread를 했기 때문에 커서가 맨 처음으로 왔다가 다시 뒤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아이템을 읽은 다음에, 그리고 max bks보다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읽기를 시도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이템 읽었으면 커서도 이제 fread를 하는 순간 이제 그 아이템 다음 거로 이제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일 안에 있는 커서 자체도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운트는 파일에 몇 개의 원소가 있는지를 이렇게 저장을 해 두고요. 만약에 카운트가 맥스라고 한다면 이미 꽉 찼다. 그러므로 이제 사용자가 더 이상 추가하는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더 새로운 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제 물어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하게 되죠. 카운트가 맥스 북이 되기 전까지 이제 while문을 돌 텐데, 바로 sget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이제 타이틀을 입력받습니다. 타이틀을 입력받고 그리고 사용자가 타이틀에 아무 문자도 입력하지 않았다면 되겠죠. 그렇죠. 사용자가 입력했는데 제일 처음부터 그 타이틀에 제일 처음부터 널이 나왔다고, 널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엔터를 누르기 전까지, 그렇죠,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엔터를 누르기 전까지 이 내용은 이제 반복되게 됩니다. 반복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author를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는 value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scanf를 썼기 때문에 뒤에 있는 역슬래시 n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역슬래시 n이 나타나는 데까지 개차를 합니다. 개차를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가 이제 max가 되기 전이면 enter the next title이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가 엔터를 입력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max 북에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 받고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하는데,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는 작업을 마치게 되면 이제 카운트에는 지금까지 라이브러리에 몇 개의 책이 있는지가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갖고 이제 인덱스는 0부터 인덱스는 카운트 까지 반복해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책과 그리고 새로 입력한 책을 모두 다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write를 통해서 이제 파일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파일 카운트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읽으면서 이 파일에 총 몇 개의 아이템이 있는지 카운트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파일 카운트의 주소는 이제 새로 추가될 아이템을 이제 가리키는 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입력한 것에 이제 주소를 가리키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파일 아이템 하나하나의 사이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쓰는 것은 새로 추가된 것만 이제 하기 위해서 카운트에서 이제 파일 카운트를 뺍니다. 즉 파일 카운트는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추가하기 전에 읽었던 그 개수를 나타냈기 때문에
카운트에서 파일 카운트를 빼면 이번에 새로 추가된 카운트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 파일 카운트 해갖고 F 복수에 새로 추가된 내용을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P 복수를 이제 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파일에 있는 내용은 계속 추가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공용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체 문법은 이제 구조체 문법이랑 약간 비슷한데요. 보게 되면 스트럭 대신에 유니온이라고 씁니다. 유니온 그리고 박스라는 공용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스트럭처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사용될 이렇게 변수를 넣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트럭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스트럭처는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이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int 다음에 캐릭터 4바이트 그리고 숏이 2바이트가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공용체는 그 메모리 공간을 공유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 int가 4바이트, 캐릭터 4바이트, 숏 2바이트죠. 그러면 실제로는 4바이트 공간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이제 다른 변수들과 다 공용으로 이제 쓴다는 것인데, 자, 그것은 이제 박스라는 공용체를 쓰는데, 어떨 때는 그 박스를 이제 인티저로 쓰고 싶거나, 어떨 때는 캐릭터로 쓰고 싶거나, 어떨 때는 숏이라고 쓰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많이 사용되는 예제인데요. 유니온 박스 해갖고 B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자, B에 인티저 값으로 0x11223344를 넣습니다. 인티저는 4바이트니까 앞에는 11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바이트는 11이 들어가고, 두 번째 바이트에는 22, 세 번째 바이트는 33, 그리고 네 번째 바이트에는 이제 44라는 신유진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데요. B.C 0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인티저와 이 캐릭터가 이제 동일한 공간을 쓰다 보니까 C0에 있던 이제, 그러니까 C에 있는 첫 번째 주소를 이제 신유진수로 출력을 하게 되면, 자, 두 번째 값도 출력하고 세 번째, 네 번째를 이렇게 출력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캐릭터의 값을 신유진수로 출력을 했으니까 11, 22, 33, 44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코딩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44, 33, 22, 11이 나왔죠.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여러분들은 11, 22, 33, 44로 입력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거꾸로 44, 33, 22, 11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제 숫자를 저장하는 원리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경우에는 이제 리틀 엔디안이라는 저장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이제 정수를 저장할 때 이제 사용되는 건데요. 그것은 낮은 주소에 낮은 값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112, 33, 44를 입력했지만 제일 낮은 값은 어떤 건가요? 제일 낮은 바이트는 44겠죠. 그렇죠? 33은 44보다 더 큰 값이죠. 그래서 22도 이쪽 아래보다 크고 11도 11은 이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 순서와 일치하게 제일 낮은 곳에는 이 44란 값을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유진수를 입력하면 실제로 저장될 때는 이것이 제일 먼저 저장되고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는 에, 그 다음에는 애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경우에는 이처럼 정수를 저장하면 실제로 바이트는 제일 아래 바이트 먼저 저장을 하고 이런 순서로 저장한다는 것인 거고요. 윈도우가 아닐 경우에는 리틀 엔디안이 아닌 빅 엔디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 엔디안일 경우에는 거꾸로 제일 높은 바이트를 제일 먼저 첫 번째 바이트에, 캐릭터의 첫 번째 바이트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낮은 값이 낮은 주소로 저장하게 한다 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테스트를 해보자면, 자,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하는데
바로 무엇을 프린트를 할 거냐면 바로 size of b입니다. 즉 b의 크기를 한 번 더 출력을 해보자면 b의 크기는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유니온이라는, 즉 공용체라는 것은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이 4개의 변수가 다 공유해서 쓰는 거다. 단지 접근할 때 b의 s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소수 취급을 해서 값을 넣는다는 것이고, b의 c라고 한다면 이것은 b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이제 이렇게 값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열거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열거형은 enum.c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거형이란 이제 숫자로 된 변수들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열거형인 이제 enum, 열거형 나타내는 이제 enum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enum 스펙트럼이라는 열거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바이올렛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생성된 변수는 지금 여기 있는 6개의 변수가 생성됩니다.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바이올렛이라는 6개 변수가 생기는데, 이들의 자료형은 int입니다. 그래서 레드는 0, 옐로우는 그렇죠. 오렌지는 1, 옐로우는 2, 3, 4, 5의 값을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변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변수들을 이제 묶어서 이제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열거형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아래 예제를 통해서 볼 텐데요. 하나 이제 미리 문자열 상수를 정의해 두었습니다. 문자열 상수를 정의했는데 바로 레드, 오렌지, 옐로우 이런 문자열들을 미리 정의해 뒀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합체 입력을 받기 위해서 이제 랭스 값을 정의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초이스, 이제 랭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열거형 변수인 칼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칼라라는 변수는 여기 상단에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이 값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딱 하나의 정수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대신 이 칼라의 값을 담을 때는 좀 특수한 방법을 쓰는데요. 그것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이 발견되는지 나타내기 위한 플래그 값이 하나 있습니다. 자,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출력한 뒤에 사용자의 초이스를 입력받습니다. 즉 사용자는 이제 컬러를 입력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상단에 있는 레드나 오렌지, 옐로우와 같은 것을 입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봤더니 이 컬러라는 곳에 레드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자, 이제 열거형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열거형 변수 컬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컬러는 그 뒤에 나오는 이런 값들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대신 레드는 0이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컬러라는 곳에 들어간 값은 0이란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컬러는 정수값이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컬러 값이 하나 증가되면 컬러는 어떤 값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것은 오렌지가 들어간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컬러를 증가시켜서 어디까지 증가시키냐? 맨 마지막 컬러인 바이올렛까지 이렇게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열거형 변수의 경우에는 이제 정수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열거형을 이렇게 선언할 때 읽기 전용으로 생기는 총 6개의 변수가 있고, 그리고 그 열거형 타입을 이용해서 이제 변수를 만들게 되면 그거는 정수값이 들어가고, 그것으로는 정수값이다 보니까 앞에 나왔던 이런 애들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가 입력했던 이 초이스가 컬러지에 저장되어 있던, 즉 이 문자열과 일치되게 된다면, 그렇죠, 비교해서 이제 같게 된다면 이제 컬러는 파운드했다고 이제 체크하고 이 방법문을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즉 이제 컬러는 레드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변하다가 레드는 0의, 그래서 컬러 처음에는 이제 레드는 0의 값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 컬러 이제 0의 인덱스로 이제 첫 번째 컬러와 같게 된다면, 즉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일부러 인덱스하고 실제로 이 레드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일치시켜 놨죠. 그래서 레드는 이제 숫자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0 인덱스에는 레드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칼라라는 열거형 변수에는 사용자가 입력했던 그 값이 숫자로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거형 변수는 단지 정수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자, 이 칼라라는 변수에는 이제 뭐 1 또는 뭐 다른 값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칼라에 1을 대입한 거랑 이렇게 오렌지를 대입한 거랑 동일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열거형을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칼라에 오렌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뭐랄까 프로그래머 봤을 땐 직관적이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정수의 값으로 이제 저장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됩니다. 0은 레드고 1은 오렌지고 2는 옐로우다 이렇게 저장해도 되지만 이렇게 값을 놓고 그리고 만약에 비교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읽기가 되게 편하겠죠.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바로 열거형입니다. 열거형이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했던 일은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했던 문자열을 이제 열거형 문자열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열거형 인덱스와 똑같은 문자열을 이렇게 만들어 뒀죠. 그렇죠. 인덱스를 일치시켜서 똑같은 문자열을 만들어 두고 이제 일치되면 그 열거형의 값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왔기 때문에 칼라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했던 문자열과 동일한 열거형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칼라가 이제 발견되었으면 이제 칼라를 스위치문을 통해서 출력을 할 텐데요. 이제 스위치문은 이제 정수형 값만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칼라가 정수 값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레드라면 이제 다음과 같은 문자열, 오렌지라면 이런 문자열들을 이제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값을 입력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문자가 출력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바로 타입데프입니다. 타입데프는 데이터형에 원하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디파인문과 이제 비슷하지만 디파인문의 경우에는 값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자료형뿐만 아니라 이제 값 같은 것도 이제 부여할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타입데프는 이제 데이터형에만 기호를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주체도 디파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처리기가 한다는 거에 비해서 타입데프는 이제 컴파일러가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타입데프 문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예제를 이제 쓸 텐데요. 자, 타입데프 문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타입데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사인드 차라는 자료형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바이트 이렇게 선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unsigned 차를 써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고 바이트 하게 되더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트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이제 unsigned 차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몇 가지 더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입데프 해놓고서 캐릭터의 포인터를 이제 스트링이다 라는 이러한 게 이제 정의한다면 스트링 s1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캐릭터 포인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많이 쓰이는 타입데프 문에는 이제 구조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입데프 스트럭처 컴플렉스 하고 컴플렉스는 이제 리얼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매그니튜드 값이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 컴플렉스를 이런 식의 이름으로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즉 타입데프의 특징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름이 되고 그 전까지가 이제 대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서서 여러분들은 스트럭 컴플렉스 하고 이제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훨씬 더 쓰기가 더 편해졌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긴 문자열에 대해서 타입데프 문을 써두게 되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편입니다.
이처럼 타입데프를 통해서 자료형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수 있으니 자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복잡한 선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보게 되자면 이제 배열을 나타내는 가가로 기호와 함수를 나타내는 가로 기호는 우선순위가 같다. 얘도 우선순위가 같고요. 이들은 간접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즉 포인터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게 되면 리스크는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아니라 포인터의 배열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선언문인데요. 리스크라는 변수를 선언할 때 지금 이 배열 기호가 이 포인터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겁니다. 즉 배열 기호가 먼저 해석되기 때문에 총 10개를 만들 것이다 가 먼저 해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바로 인트의 포인터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열 기호와 이제 함수 기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선언은 이제 굿즈라는 이제 배열 변수를 선언하는데요. 인트형 12개짜리 배열을 50개 가지는 게 아니라 인트 50개짜리 배열을 12개 가지는 배열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이제 해석을 해서 총 12개를 만들 건데 그것의 각각은 이제 50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옳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배열 기호와 이제 가로는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그러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각 가로를 적용하기 전에 이제 별표와 러스크를 결합을 한다면 이것은 러스크를 인트형 10개짜리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거와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면 좋은데요. 이 포인터 기호보다 이 뒤에 있던 첫 번째 예시를 다시 설명하자면 첫 포인터보다 뒤에 있던 배열 기호가 우선순위가 더 높으니까 먼저 10개 공간을 10개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인트의 포인터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죠.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가로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게 먼저 실행되는데 그 안에는 이제 포인터 기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죠? 이제 러스크라는 변수는 이제 포인터다 라는 것을 이제 먼저 가리킵니다. 러스크 변수는 포인터인데 바로 이제 인트의 포인터다 라고 먼저 할 것이고, 근데 그 대상은 무엇이냐? 배열이다 라는 거죠. 즉 이 러스크라는 변수는 인트 10개짜리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위에는 포인터 10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40바이트가 사용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인트 10개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4바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차이점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10개의 배열이고 그 안에는 인트 포인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트 10개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던 것이 이제 먼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러스크라는 변수는 포인터다 라는 것으로 이제 먼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다양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라는 변수는 자, 8 곱하기 8 크기의 2차 배열입니다. 그렇죠? 자, 이 ptr이라는 변수는 어떤 건가요? 포인터 기호가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 ptr은 인트의 포인터를 가리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tr에 있는 것을 ptr이 가리키는 대상에 가서 또 한번 점프를 해야지 인트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건 어떤 거였나요? 아까 해석한 바에 의하면 리스크는 10개의 크기를 가진 배열이고 그 안에는 인트의 포인터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아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자, 이 러스크란 변수는 인트 배열, 크기가 10인 인트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아래는 바로 OOF는 3 곱하기 4 배열인데 그 안에는 인트의 포인터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고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3 곱하기 4 크기의 인트 배열이 있는데 UUF는 그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어디가 높은가요? 바로 이 안쪽이 높게 되죠. 자, 이 안쪽에서 보게 되면 UOF3이 있습니다. 즉, 이 가로 안쪽에서는 우선순위 높은 게 이거죠. 즉, UOF는 크기가 3인 배열입니다. 크기가 3인 배열인데 바로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트의 배열, 크기가 4인 배열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UOF라는 변수는 크기가 이제 3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포인터의 크기는 4니까 총 12바이트를 사용하는 그런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인트의 그쵸, 크기가 4인 인트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3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예제는 여기 있는 예제랑 이제 같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예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요것은 이제 함수 기호가 사용됐습니다. 그렇죠? 함수 기호가 사용되었고, 좀 더 보니까 이것은 fump라는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fump라는 함수는 캐릭터의 포인터를 이제 리턴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자, 그 아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특이하게 fump 앞에 있는 이 포인터가 가로로 먼저 묶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산자 우선순위상 이 부분이 먼저 해석해야 할 텐데요. 자, fump라는 변수는 포인터다라는 것이 먼저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것은 뒤에 있는 함수 기호 그리고 이제 차가 남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캐릭터를 리턴하는 함수에 대한 포인터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좀 뭔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포인터는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는 용도로만 썼었는데 함수의 주소를 가리키는 용도로도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요. 실제로 의외로 종종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주소도 포인터로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함수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 내부에 들어가고 메모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그 함수를 호출하는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단지 주소값이기 때문에 그 함수의 시작 위치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두 번째 예제가 바로 함수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캐릭터형을 리턴해주는 함수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아래는 이 fump라는 변수는 크기가 3이에요. 크기가 3이고 포인터입니다. 근데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가요? 바로 캐릭터를 리턴하는 함수 3개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fump라는 변수는 이제 크기가 이제 12바이트인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에 대한 포인터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음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unt_ptr.c입니다. 본 예제에서는 여러가지 함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toUpper, toLower, transpose, dummy,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역할은 문자열을 받아갖고 그 문자열을 대문자로 바꾸거나 소문자로 바꾸거나 또는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꾸는 게 이들 함수의 역할입니다. 더미는 그 함수를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 있는 show라는 함수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두 가지 인자를 받습니다. 출력한 문자열도 받고요. 그리고 함수 포인터를 받습니다. 자, 이 함수 포인터는 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fp라는 변수가 앞에 포인터가 있는데 이게 묶여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fp는 포인터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 뒤에 이제 함수 인자가 있으니까 이 fp라는 것은
캐릭터형을 받는 함수 포인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이는 투어퍼, 투로어, 트랜스포즈 더미가 바로 캐릭터 포인터를 받고 보이드를 리턴하는 즉 FP가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제 함수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하는지 다음 코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과 카피가 있고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과 카피는 문자 배열이고요. 그리고 초이스는 문자 하나입니다. 그리고 p펑이라는 포인터가, 함수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 함수 포인터는 앞서 이 쇼에 전달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포인터 변수입니다. 함수 포인터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캐릭터 포인터를 이제 아규먼트로 하고 보이드를 리턴하는 그런 포인터를 링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에게 이제 문자열을 이제 출력을 하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라인에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아무런 문자를 입력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 Y문을 이제 빠져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메뉴를 보여줍니다. 메뉴가 보여주고 이제 사용자가 선택한 것을 이제 초이스에 저장을 하는데, 만약에 초이스가 이제 n일 동안은 다음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뭐라는지 봤더니, 만약에 초이스가 이제 어퍼케이스냐, 로어케이스냐, 또는 트랜스포즈냐, 또는 오리지널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거 p펑 위에서 만들었던 이 함수 포인터에 이제 함수를 링크 시키는데요. 바로 toUpper라는 함수는 여기 보게 되면 이 함수죠. toUpper라는 함수를 주소를 p펑에 저장하고 toLower, 트랜스포즈 더미의 주소를 넣습니다. 변수들의 경우 주소를 넣기 위해서는 앞에 앰퍼샌드라는 기호를 썼는데, 함수들을 함수 포인트에 넣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는 기호로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str copy라는 명령을 통해서 원래 사용자부터 받았던 라인으로부터 복사 문자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show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앞서 설정되었던 함수 포인터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로부터 복사된 카피 문자열을 이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show라는 함수에 가보면 얘의 역할은 뭐냐면 함수 포인터를 이제 fp라는 형식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용자 전달 문자열은 str로 받고요. 그래서 fp는 포인터다 보니까 그 함수 본체 자체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fp 앞에 별표를 써줍니다. 별표를 써주고, 그리고 전달받았던 str을 함수의 아규먼트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전달했던 이 str이라는 변수가 사용자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만약에 사용자가 toUpper를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 함수가 실행될 텐데요. 이 함수의 역할을 보게 되면 사용자의 문자열을 받아서 문자열이 널이 아닌 동안 그 문자열을 어떻게 하나요? 대문자로 무조건 바꾸죠. 대문자로 바꾸고 그 문자열 포인터를 증가시키니까 그 다음 문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즉,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만드는 그런 함수가 바로 이제 toUpper가 될 겁니다. 즉, 카피된 문자열의 내용을 대문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밑에 있는 toRower라는 함수는 얘는 toUpper는 다르게 toLower, 즉 소문자로 만들죠. 자, 그에 비해서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만약에 로우 케이스라면 toUpper를 하고 어퍼 케이스라고 하면 toLower를 실행하게 됩니다. isLower라든가 toUpper, isUpper, toLower는 여기 상단에 보게 되면 C 타입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니까 그것을 include 해줬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미 같은 경우에는 변경 없이 그냥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tr는 변경이 없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전달한 그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이 str 문자를 넣어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전달한 문자열이 변환되거나 또는 변환이 안 되었거나 그렇게 되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으로 이제 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보게 되면 초기화되지 않았을
로컬 포인터 변수 ppon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ppon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정의된 다음에 값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초이스 문자열이 ULTO 외의 문자열이 나타나게 되면 ppon에는 어떤 함수도 선언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show에 이 함수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함수 포인터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뭐 해결하기 위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ULT를 제외한 것은 모두 디폴트로 더미 함수를 연결하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제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AC를 들기 위해서 AA, BCD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입력을 하고 저것을 어퍼케이스로 바꿔라 하면 대문자로 다 출력됐고요. 이번에는 로우케이스 그리고 트랜스포즈 하면 AA, BCD가 대소문자 서로 바뀐 채 출력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케이스를 선택하면 AA, BCD 출력됐고요. 다시 넥스트 스트링을 하면 새로운 문자열을 받아서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 스트링하고 엔터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죠. 자, 이처럼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면 이제 함수도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제 호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함수 포인터 자료용을 만드는 방법. 그것은 사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뭐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앞에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포인트 뭐 펑1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함수를 선언한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함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 ppon은 포인터이기 때문에 본체로 접근하고 그리고 뒤에 인자로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는 법, 그리고 함수의 값을 어사인하는 법,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는 법 이렇게 되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